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동부 원예농협의 원예상담사로 근무하는 허환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순나방의 종합적 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합적 방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복숭아 그 순나방 농약을 이용을 해서 주로 방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약뿐만이 아니라 농약을 언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찰 트랩입니다. 그래서 그 예찰 트랩을 사용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농약만으로만 계속 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성도 발생을 하고 또 완전하게 방제가 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교미교란제를 보완적으로 사용을 해서 교미교란제를 효과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농약의 사용의 부담, 그러니까 마리수를, 그러니까 복숭아 순나방의 그 마리수를 줄여주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종합적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 순나방의 지금 이 그래프, 발생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테죠.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셔 오셨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 순나방의 그래프, 발생 그래프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이 이제 4월 말경에 제 1세대가 생기고요. 2세대는 이제 6월 하순 정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세대는 지나갔죠. 금년은 이제 평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라가지고 6월 중순, 6월 한 20일서부터 순나방 제 2세대가 발생을 해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 3세대는 이제 우리가 보통 7월 하순이 되게 되는데요. 금년에도 평년에 7월 하순이지만 금년도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한 7월 20일 정도에 제 3세대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제 4세대는 8월 말입니다. 8월 하순인데 이때도 역시 이제 올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순나방도 발육이 빨라져서 그 세대 수가 갑자기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4세대도 8월 한 중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세대 때에 이렇게 반짝 생겼다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되고요. 2세대 때도 이렇게 많이 생겼다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제 1세대는 이제 순을 이제 가해하고요. 2세대부터는 순하고 이제 과일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혼재돼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3세대하고 4세대 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과일을 이 순나방이 가해를 해서 이 침해를 받은 과일은 낙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게 1세대, 2세대는 이렇게 발생되는 시기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3세대, 4세대는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세대에서부터 4세대 사이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세대처럼 약을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 약을 쳐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 있지만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에 약을 치는 시점이 거의 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만 약을 치게 되면 복숭아가 과일에 피해를 입어서 낙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을 우리가 보통 그렇다고 매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열흘 단위로 치게 되는데 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순나방이 이제 가해를 하면 이제 또 낙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또 3세대, 4세대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주로 과일에만 순나방이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가 다전원 농사를 이제 망치는 이러한 결과로 이제 귀착이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순나방 방제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3세대, 4세대 때 7, 8, 9월 달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계속 그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면 순나방이 이제 계속 이제 가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3세대, 4세대는
4세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평년에 7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3세대, 4세대가 발생하는데 금년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3세대, 4세대 때 복숭아가 이제 낙과죠.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농업인들이 순나방 피해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순나방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제 평년에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순나방 피해 가선을 좀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순나방 피해도 있었지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낙과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한 통계치로는 10% 내지 20%가 순나방 피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칼,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랫동안 와서 해칼이나 이런 거로 인한 그 낙과로 발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순나방 피해로 대부분 이제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대, 4세대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에 약간 틈만 있어도 낙과로 이어집니다. 또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순나방이 안으로 과일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성숙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숭아 과일을 이렇게 껍질을 까서 드시려고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은 복숭아가 급격히 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상하게 되죠. 이제 그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 성숙 호르몬,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에틸렌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복숭아 같은 경우에 농사 오래 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그 복숭아 맨 주지 가지 끝에 있는 복숭아를 수확을 시작하면 복숭아가 급속히 익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성숙 호르몬이 분출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화학적 농약 방제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약을 강화해서 쳐야 되고 또 이것이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복숭아 순나방 방제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방제 약제를 순나방이라고 등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 방제 약제 종류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약제의 특성마다 조금씩 그 다른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거나 또 이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셔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순나방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복숭아 순나방 방제가 이 어려운 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대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 페로몬 트랩, 교미교란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농약에 대한 특성, 복숭아 순나방의 농약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좀 순나방을 어떻게 잘 방제할 수 있을지 응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복숭아 순나방 생태에 따른 약제 선정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식을 알고 가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숭아 순나방은요, 먼저 알에서 애벌레죠. 유충이라 그럽니다. 유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데기가 있는 변태, 이제 이 복숭아 순나방의 알, 유충, 번데기, 성충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태는 그 곤충이 그 자연 생태계의 환경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번데기가 있는 그 변태 과정은 완전 변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번데기가 그 하나의 그 이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유충에서 성충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 중간 과정에 번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순나방의 변화 과정을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나방들도
나방, 나비들도 대부분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완전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이 유충은 그야말로 유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순을 먹는 순벌레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과일벌레. 그리고 성충은 번식벌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말하면 이제 청년, 이쪽으로 말하면 이제 이제 성년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청년 시대에는 많이 먹고 또 많이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번데기가 없어요. 사람이 어린이가 있고 그렇죠? 예, 어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 과정이 비슷해요. 어린이 좀 늙어가지만 어른이 되면 좀 나이가 먹어가지만 그러나 이 나방류 특히 완전 변태를 하는 나방류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숭아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숭아 순나방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충입니다. 이 유충이 우리 복숭아 잎, 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과실 이런 거를 가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성충은 가해를 한다기보다는 알을 낳는 그런 하나의 그 증식, 번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어른은 비슷하고 번데기 과정이 없죠. 이 어린이와 어른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변태 중에서도 아까 이거는 제가 완전 변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거는 이제 불완전 변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변태인데요. 뭐 우리 사람을 갖다 불완전 변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곤충 중에서 나방류는 완전 변태를 하면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그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유충의 경우가 복숭아를 가해한다는 것입니다. 알도 가해하지 않고요. 번데기도 복숭아를 가해하지 않고요. 성충도 가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충이 가해를 하는 것이고 이 유충에 의해서 모든 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충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성충이 알을 낳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요 성충이 계속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러니까 증식을 하는 번식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데기는 이제 하나의 잠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자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충은 이렇게 파리의 구데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성충은 나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모양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번데기에서 쌓여 있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유충태. 이때에 얘는 주로 복숭아의 과실이나 잎이나 순을 저작, 이게 일본 말입니다만은 저작은 뭐냐면은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갉아서. 그래서 얘의 잎을 보면 이렇게 여기 구데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머리가 있겠죠. 머리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이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얘는 이 복숭아 잎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먹고요. 과실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 속에서 계속 그 과육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 갉아먹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갉아먹는다. 그리고 이 성충에 있어서는 지금 이 어른벌레의 성충에 있어서는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얘는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놈과 순놈이 만나서 교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미를 통해서 알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적게 낳게 하기 위해서는 성충을 죽여야 하는데 이놈은 주로 먹는다는 것보다는 이 개체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죽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충이 날아다니죠. 날개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는 어떻게 잡나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F킬러로 잡게 되죠. 날아가는 또 가만히 앉아있는 파리나 모기한테 F킬러를 쏘게 되면은 맞으면 죽죠.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날아가는 성충에
여러분들이 에프킬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맞아서 죽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순나방의 농약 약재를 선정할 때는 유충과 성충을 구분해서 약재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충을 잡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그 유충은 아까 제가 갉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이 복숭아 이파리가 있으면, 복숭아 이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복숭아 이파리가 있으면 미리 알에서 성충이 여기에다가 알을 나놓게 되면 애벌레가 여기서 깨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먹어야 되니까 여기 잎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 갉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약을 묻혀놓는 것입니다. 약을 미리 묻혀놓게 되면 여기에 깨어났던 알이 깨어나서 유충이 되고 그 유충이 여기에 묻어있는 이 약을 먹고 결국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죽는다기보담도 이것은 이제 섭식저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뜯어먹고 죽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것은 식독, 먹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순나방 약재, 이 유충을 죽이는 순나방 약재들은 여기에 이렇게 묻혀놨던 약을 뜯어먹게 되는데 그걸 먹고 토하게 됩니다. 뭐 토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얘는 계속 뭐를 먹지 못하고 계속 나중에 굶어 죽는 것이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섭식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섭식저해를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유충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유충이 돌아다닐 때 유충을 잡기 위해서 약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 유충이 먹을 수 있는 복숭아 잎이 됐든 과일이 됐든 거기에 미리 약을 미리 묻혀놓고 이 묻혀놓은 약을 얘가 아래에서 깨어나서 먹고 섭식저해, 하여튼 죽는 것이죠. 죽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순나방에 애벌레나 알이 없을 때도 미리 묻혀놓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미리 묻혀놓고 섭식저해를 일으키는 약재가 우리 약재 중에서 여러분들 그 작용기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숭아 약이나 봉지를 사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작용기자라고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가 30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묻혀놓고 먹으면 섭식저해를 일으키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은 보통 농약회사에서 2주 정도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묻혀놓으면 예, 이렇게 묻혀 있는 동안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묻혀놓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순나방이 생긴다고 해서 매일같이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정도만 치셔도 된다고 농약회사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먹고 죽는 것이죠.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섭식저해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유충을 잡는 약을 그러한 약들을 약재 기작, 그러니까 죽는 여기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30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28번, 그 다음에 22번 약재가 묻혀놓으면 죽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재들의 특성은 오래 가면서 섭식저해를 일으키는 그런 약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먹질 않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날아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디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든지 했을 때 몸에 묻혀서 죽이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약재 작용 기작번호로 1번, 3번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6번, 13번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기작번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6번, 13번을 주로 많이 들 수가 있겠고요. 주로 3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번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파라치온 이런 약재였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 남아 있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죽일 수 있는 약재들, 물론 그전에는 이 약재들도 지금 이러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약재였지만 사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맞춰서 죽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효과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약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3번 약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약재들은 날아가는 순나방, 날아가는 파리, 날아가는 모기에 뿌리게 되면 맞아서 죽고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을 10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말씀드린 거 30번, 28번, 22번 중에서 한 가지를 쓰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순나방이 아까 제가 7월 하순, 8월 하순에 많이 생긴다고 3세대, 4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성충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건 유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성충 중에서도 순놈이 많이 잡히는 거니까 이때 제가 보기에는 1번, 3번 약재, 특히 3번 약재를 이 30번, 28번, 22번 중에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충과 유충, 그리고 성충을 죽인다는 것은 알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석 효과 약재는 30번, 28번, 2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2주 이상이 가게 되면서 이것은 섭식저해, 그러니까 먹고 토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갉아먹는 그러한 해충을 잡을 수가 있고요. 순나방의 종류 중에서 유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욕작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나 3번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주로 3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고전적인 약단인데 무슨 치온 들어간 약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DDVP 다 없어졌죠. 이제 못 씁니다. 더스반 이런 약제였어요. 이것도 못 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1번은 신기록이라는 약이 있고요. 신기록에다가 D를 섞은 것이 있는데 1번과 3번을 섞은 약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데시스, 그 다음에 피레스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트레본 뭐 이런 약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8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3세대, 4세대 시기에는 3번을 섞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번이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바이고라는 약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데시스다. 이렇게 섞어서 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농약회사에서 나오는 순나방 약들은 30번 플러스 뭐 3번, 28번 플러스 3번, 22번 플러스 3번 뭐 이렇게 섞어서 합제들도 요즘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효과 약제는 섭식조에서 갉아먹는 약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섭식조에는 뭐냐면 미리 묻혀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속효과 약재를 치실 적에는 어떻게 쳐야 하나요? 이때는 도장지가 됐든 뭐가 됐든 복숭아 이파리 과일에 충분히 묻어 있어야 됩니다. 도장지가 꽉 차 있어가지고 복숭아 28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타코아를 쳤는데 도장지 안쪽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약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가 알을 낳아서 유충이 나와서 갉아 먹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섭식저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나방이 많이 나오는 철에는 반드시 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빼주시고, 도장지를 못 빼면 여러분들 SS기에 내리셔가지고 줄을 빼서라도 안쪽까지 약을 밀어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효과 약제는 이 나방이나 또 이렇게 이파리 있는 애벌레를 죽이게 되는데요. 맞춰서 이 약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물론 다 안에까지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돌아다닐 때, 특히 성충이 돌아다니는 시기는 아침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로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28번에다가 플러스 3번을 했을 경우에는 오전에 해주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성충을 잡아서 알을 경감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 이빨이 있긴 하지만 요건 제가 잠자리를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나방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나방 유충들이 이렇게 있고요. 말씀드렸죠? 갉아먹는 나방의 유충이고요. 이 약재의 번호는 30번, 28번, 22번. 그러니까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토해서 죽는다. 그리고 잎에 과일에 묻혀 놓아야 먹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들은 2주 동안 효과를 가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30번, 28번, 22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묻혀 놓아야 먹고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먹는 잎이 얘처럼 이렇게 갉아먹는 잎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꿀을 빠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 성충을 주로 잡게 되는데 얘가 알을 낳지요. 그래서 주로 3번 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나방의 몸에 묻어야 죽습니다. 물론 이 성충도 죽지만 만약에 복숭아의 순나방의 이 유충이 이파리에 묻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3번 약재를 치시게 되면 1번 약재를 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맞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들은 길게 가지 못하고 3, 4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 그런 단발성 약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짧아서 이게 왜 그럼 단발성 약재냐 이렇게 설명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설명하려면 복잡하고요. 어쨌든 이 1번, 3번 약재도 이 처음에 약재가 처음 출시될 때는 굉장히 오래 가고 지속 효과가 오래 가고 뭐 섭식저해는 아니지만 하여튼 식독도 굉장히 강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성이 많이 생겨서 주로 나방이 날아다니는 또 나방이 어디 있는데 약을 치게 되면은 맞고 죽는 그러한 그러니까 접촉되는 그런 살충의 역할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은 순나방을 과일을 복숭아를 해하지 않고요. 번데기도 해하지 않고 성충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충이 이렇게 복숭아를 괴롭히죠. 그 다음에 노숙유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숙유충은 이제 월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월동을 하기 위한 태이기 때문에 얘도 가해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의 번호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잎과 과실에 묻도록 방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알번데기는 방지 약재가 없죠.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주로 접촉독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성충이 날아다니는 오후 7시나 오전 9시경에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약재의 특성은 22번, 28번, 30번이 장기 약재고요. 그 약재는 주로 약재는 스티어드 울트라, 암메이트 22번, 어바운트, 가수나방방 이런 약들이 주로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약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 나방에 특화된 그런 약재인데요. 애니충, 알타코아, 라피탄, 프로키오, 토리치, 바이고. 그 다음에 30번의 경우에는 다트롤, 엑스라지, 모스킬, 메디충, 인시표 이런 약재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정도의 효과가 가게 되고 갉아먹는 해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약재들은 특히 계속 연용해서 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흘 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 10일 단위로 만약에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번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30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서 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3, 4일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 단기성 약재는 1번과 3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3번과 섞여 있는 신기록 D가 1번 약재고요. 3번 약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데시스, 피레스, 주롱, 트레본, 명타자, 세베로 이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직접 맞으면 죽는 그런 약재가 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시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왜 장기와 단기 약재를 구분해서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략 이 열흘에 한 번씩 소독을 하신다고 하면 10일 단위로 소독을 많이 하게 되면 이때 22번을 쓰고 그 다음에 28번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섞어서 3번을 쓰시거나 1번을 쓰시고 또 아니면 또 중간에 또 한 번 1번이나 3번을 쓰시고 아니면 더하기 28번 플러스 3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성충이 많이 생기는 이 시기에는 1번이나 3번을 같이 가용해서 추가로 해서 혼용을 해서 혼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재 방제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기가 7월 10일부터 방제를 한다고 치면 7월 10일 열흘 단위죠. 20일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월 1일이 7월 말이죠. 그 다음에 9월 1일이 8월 말이죠.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은 이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에 1번이나 3번 약재를 같이 혼용하는 게 좋겠다. 왜? 최대 발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22, 28, 30번에서 한 3번 이렇게 되면 30일 한 달이 되니까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돌려서 치셔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월 말까지, 뭐 9월 말까지 약 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9월 한 20일까지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만 돌리시면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1세대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월 초순에 주로 발생하고요. 2세대는 6월 20일에서 10일 사이에 생기고 우리가 3세대, 4세대는 8월 초, 9월 초, 그러니까 7월 말, 8월 말에 주로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세대 같은 경우에 보통 7월 한 26일, 빨랐던 게 7월 26일이죠. 2014년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7월 26일 날 생기게 되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서 7월 한 20일 정도에 3세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세대가 생기는 여기가 7월 20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래서 순나방의 처방은 7월 15일을 전후해서 쭉,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5일 정도부터는 방제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제를 이용해서 지속성 약제와 단기 약제를 혼용해서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약을 쳐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 많이 생기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찰 트랩을 이용해서 방제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합이나 우리 원예농협이나 또 복숭아 연구소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많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찰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적산 온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나방이 알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세대수를 우리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천 지역, 뭐 또 좀 작게 보면 장호원 지역이라는 그런 읍면 단위 정도의 기준으로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손에서 언제 가장 많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나방 피해가 많거나 나는 순나방을 좀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찰 트랩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제 시기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찰 트랩은요 이렇게 암내, 여기 보면 요 암내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 암내나는 것을 루어라고 하는데요. 요 암내나는 물질을 요 순나방 예찰 트랩 요 안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요. 놓게 되고 요 안에 밑에 여기에 파리 끈끈이처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순나방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잡힌 놈은 뭘까요? 순놈이죠. 순나방. 그리고 요 암내나는 물, 요거는 이제 암놈입니다. 암내가 나는 거니까 얘가 이 암내를 맞고 암놈이 있는지 알고 교미를 하러 이 안에 들어왔다가 파리 끈끈이에 잡혀서 나가지를 못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길 때가 보통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50마리 정도가 되면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순나방 예찰 트랩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나방 예찰 트랩은 일단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교미교란제를 과수원에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미교란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철사 고리 마냥 갈색인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미교란제를 여러분들 과수원에다가 한 나무당 2개 내지 3개 정도 걸어 놓으시게 되는데 여기에 교미교란제 성분 함량은 요 한 개에 대략 230mg이 요 안에 암내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로몬 트랩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요 안에 루어라고 해서 유인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 유인하는 물질에는 여기와 같은 성분의 암내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1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 까만 점들이 전부 다 이 교미교란제예요. 근데 여기에는 230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순나방 수컷한테는 굉장히 이 암내가 많이 나는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안에 요 순나방 예찰 트랩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 1mg의 암내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냄새나는 물질 1mg은 바깥에 여기 이 교미교란제에 들어있는 게 230mg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순나방 수컷들이 암놈이 있는 줄 알고 다 이쪽으로 교미교란제 쪽으로 덤비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1mg 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안에 만약에 잡힌다면 이건 뭔가 지나가다가 붙들리든가, 우리 뭐 투망 고기 낚시할 때 지나가는 고기 붙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올 턱이 없는 거죠. 왜? 230mg에 더 냄새가 나는, 암내가 나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1mg 밖에 없는데 이게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과수원에다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나방 예찰 트랩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5일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미교란제가 230ml죠. 230mg인데 페로몬 트랩엔 1mg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나방이 안 잡혀야 돼. 여기 중간에다 설치를 해놓게 되면. 근데 5일 간격으로 조사해서 여기 안에 한두 마리가 잡히게 돼. 그러면은 그거는 한두 마리가 잡혔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교미교란제가 뭔가 여기 공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미교란제를 한 10% 정도 추가해서 5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두 마리가 잡히는지 보시고 안 잡힐 때까지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추가한 후에는 더 이상 순나방이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230mg짜리 교미교란제가 훨씬 더 세야 되지 1mg짜리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나방이 많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기 위해서는 교미교란제가 설치되어 있는 과수원에다가 놓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 예찰 트랩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이라면 이 교미교란제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연탄가스 마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반대 방향 쪽에 30m 내지 50m 떨어진 곳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1mg의 암내가 나는 물질이 있더라도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해 놓으시고 5일 간격으로 조사를 하셔서 순나방이 잡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나 3번 약재를 같이 가용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날아다니는 순나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언제? 오전과 오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약재 사용하는 시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대부분 과수원에 있어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일정하게 불지만 바람이 또 이쪽으로도 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이쪽으로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만 분다면 여기에 페로몬 트랩을, 예찰 트랩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쪽 사방에다가 한 군데씩 50m씩 떨어뜨려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약을 살포를 하시는 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린 아그로텍이 가장 그 교미교란제를 많이 제조해서 교미교란제하고 성 페로몬 예찰 트랩을 이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복숭아 순나방이 여기 이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지고 뜯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30마리 이상이면은 방제를 고려하고 50마리 이상이면 반드시 방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순나방에 생기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일 간격으로 끈끈이 트랩을 조사해서 평상시에 5마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더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잡히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5일 있다 조사를 했는데 15마리가 들어왔어요. 15마리가 들어왔으면 저는 바로 그날 그 다음날 그리고 며칠 그 다음날에 방제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순나방의 수컷들이 많이 우하라는 것은 이제 번데기에서 이제 깨어나서 성충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하가 돼서 날아다니고 그 날아다니는 순나방 수컷이 암놈을 찾아서 다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순놈을 죽이면 암놈이 교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는 갑자기 포획량이 증가할 때 20마리 30마리 따지지 마시고 그때는 반드시 방제 시기를 결정하시고 방제를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나방 수컷을 잡을 수 있는 1번 3번 약재를 살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이쪽에 이 교미교란제가 설치된 이쪽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30m, 50m 이렇게 떨어진 과수원에서는 성 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순나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을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만 달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면 주로 바뀌는 방향의 반대, 아니면 계속 바뀌게 되면 4군데로 4군데로 여러분들이 설치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 페로몬 예찰 트랩을 30m 내지 50m 떨어진 곳에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또는 바람이 많이 불면 사방에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을 찾으셔야 되고,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1번이나 3번 약재를 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농약과 성 페로몬 트랩을 활용을 해서 많이 생기는 시기와 그 다음에 약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미교란제 많이 알고 계시죠? 교미교란제에 어떻게 그럼 사용을 하느냐? 제가 뭐 여기 원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그 복숭아의 순나방의 암놈과 순놈이 이제 그 교미를 일으켜서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놈의 그러니까 암놈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겁니다. 가짜로 꾸며서 순놈을 현혹시키는 거죠. 현혹시켜서 그러니까 암내가 나는 물질을 해서 교미를 교란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미교란제는 일단 일반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해서 300평에 100개, 여러분들 3,000평, 1헥타르죠. 3,000평은 어떻게 되죠? 1,000개. 따져보면 복숭아 나무 한 주당 2개 내지 3개의 교미교란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주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50주 갖고 있으면은 355, 150개 거는 것이 아니라 면적.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50그루라고 해서 300평에 200그루가 있다고 해서 그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봉을, 그러니까 300평에 100봉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미교란제의 설치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이 달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수 키 높이에, 우리 복숭아나무 키 높이에 70% 지점에 달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불균등할 경우에는 가급적 높게 설치해 주시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청곤병이 심하고 이런 과수원에서는 좀 해도 교미교란제에 암내가 나는 물질이 이렇게 바람에 많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는 것은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지역은 설치를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뭐 오늘 이제 복숭아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배도 많죠. 사과도 있고. 그래서 복숭아의 교미교란제는 4월 달에 한번 평당 300평에 100개씩 달아주시고요. 사과배의 경우에 7월 달에 한 번 더 달아주십니다. 보통 교미교란제가 6개월을 간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에서 5개월밖에 가지 않습니다. 효과가, 그 암내나는 성분이.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도 대부분 9월 달에 수확하는 복숭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난 4월 달에 걸지 못했는데 어떡하느냐?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7월 달에 특히 만생종이 많은 과수원에서는 추가로 걸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주시는 양은 300평에 100개 정도를 달아주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7월 달에 다는 이 만생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빨간 게 암놈이고 까만 게 교미교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미교란제의 합성 페로몬이 이렇게 냄새가 암내나는 물질이 나와서 이 순놈을 갖다가 교란을 시키는 거죠. 예, 교란을 시켜서 이 바람에 계속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결국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면 여기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특산물인 장어원항도가 왜 순나방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지를 제가 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논문집 중에서 아시아 패시픽 엔토몰로기라는 이 몰로지라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이제 곤충학회의 저널, 그러니까 이제 논문집입니다. 거기에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산시성의 농업대학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연구원들이 쭉 연구를 해놨는데 결론은 지금 이 논문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복숭아 순나방은 특유의 알데하이드 물질인 노나랄이라는 것이 암컷 순나방을 유인한다. 이런 그 논문의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 앱스트랙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요약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요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 순나방과 교미가 이미 순놈과 교미가 된 순나방에 있어서는 알데하이드 물질, 이게 향료입니다. 향료. 알데하이드 물질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알데하이드의 이 분석 방법 중에서 전기 안테노그램이라는 분석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노나랄이라는 알데하이드 향료 물질이 순나방 더듬이, 코가 아니고 더듬이에서 가장 강력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암놈에서. 처녀와 교미를 마친 순나방. 그러니까 노나랄이라는 알데하이드가 장어원 황도, 특히 황도 복숭아에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그거를 복숭아 순나방 암놈의 더듬이에서 감지를 해서 글로 모여든다는 것이죠. 처녀도 모고 이미 교미가 끝나서 알을 낳으러 글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그 복숭아, 거기서 깨어난 순나방 유충이 복숭아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뭐야? 장어원 황도가 더 피해를 심하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나랄은 암놈의 복숭아 순나방을 더 유인을 많이 하고요. 벤즈 알데하이드라는 그러한 것은 노나랄보다 그러니까 노나랄은 암놈 복숭아 순나방을 유인을 하고요. 벤즈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순놈 복숭아 순나방이 유인된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어원 황도가 왜 여지까지 이렇게 복숭아 순나방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노나랄이라는 알데하이드 물질에 의해서 유인이 돼서 여기에서 알을 낳고 이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성분을 분석을 한 표인데요. 여기 복숭아에서 알데하이드 물질이 나오는데 여기 노나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암놈 순나방이 와서 이렇게 알을 낳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암컷의 순나방 유인은 여기 여기 까만 게 교미를 마친 것이고 여기 하얀 것이 처녀 순나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나랄의 암컷 순나방이 가장 많이 유인이 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암놈 순나방과 순놈 순나방의 유인 알데하이드 물질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나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놈 순나방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순나방의 순나방의 순놈에 있어서는 벤지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훨씬 더 유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도류에서 분출되는 노나랄 성분은 암컷과 이미 교미를 마친 그 암컷 순나방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인을 해서 산란을 하게 돼서 장어원 황도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장어원 황도에 2개 내지 3개의 교미교란제를 보통 이제 우리가 7월 중순 정도에 우리 보강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4월 달에 2개 내지 3개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3개씩을 했다고 치면 6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더해서 장어원 황도 같은 경우에 4개 정도 추가를 하게 되면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장어원 황도의 한 평당 한 나무당 10개. 다시 말씀드리면 장어원 황도가
10평의 한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평당 한 나무 한 평당 한 개의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노나랄이라는 성분에 유인돼서 오는 장원항도에 유인돼서 오는 그러한 순나방을 엄청나게 많이 현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그린 아그로텍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7월 중순에 여러분들이 2개, 3개를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복숭아 과수원에서는 2개, 3개를 그냥 더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산간 지역이고 굉장히 황도가 평년에 굉장히 장원항도가 순나방 피해가 심하다고 하실 것 같으면 한 주에 10개 정도, 지난 4월 달에 설치하시고 총 합쳐서 어쨌든 10개 정도를 설치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복숭아의 순나방의 농약 사용, 그리고 그 농약 사용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페로몬 트랩을 가지고 우리가 예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교미교란제를 좀 더 증량을 해서 노나랄에 의해서 유인돼서 오는 그러한 복숭아 순나방 암컷을 어떻게 유인을 더 현혹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핵심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3, 4세대에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량 발생 시기를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살충제 1번 또 살충제 3번을 여러분들이 추가 혼용을 해서 살포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로몬 트랩은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과수원으로부터 대략 30에서 50m 떨어진 과원에 설치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미교란제는 235mg, 페로몬 트랩에 들어있는 유인제는 1mg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페로몬 트랩을 교미교란제가 설치되어 있는 과수원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고 바람의 방향을 잘 봐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바람의 방향이 일정치가 않으면 이곳저곳으로 사방에 걸어놓으셔서 5일 간격으로 조사를 하시고, 많이 발생되는 시점, 그리고 더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1번, 3번 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물론 우리가 30번, 28번 약제도 같이 써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교미교란제 설치는 교미를 교란해서 새로 발생되는 개체수, 다시 말씀드리면 암놈이 알을 교미가 안 일어나게 해서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미교란제는 4월에 2-3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장원항도 같은 경우엔 7월 중순에 2-3개 더 설치하지만 피해가 심한 과수원에서는 다 합쳐서 10개, 한 주당 10개 정도로 추가로 설치하면 피해가 좀 덜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념하셔서 금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미교란제로 한 40%의 발생량을 줄이고 페로몬 트랩으로 발생 시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와 장기 약제를 적절히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100% 순나방 방제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순나방에 대한 종합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나방의 방제약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단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발생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미교란제를 넣고 교미교란제에 따라서 교란을 시키고 장원항도 같은 경우에 좀 더 증량을 시켜서 하신다면은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순나방 피해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약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숭아 순나방 약제를 처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복숭아 순나방 방제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